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C CVS 컨커런트 버저닝 시스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거의 2달 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대본은. 오늘 주제는 CVS인데 저도 CVS를 직접 써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SCCS나 RCS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처음 들었던 VCS들인데 CVS는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진 않더라도. 그래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꽤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녹음하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녹음하고 제가 듣는 거라서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이게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서 뭐 트위터나 여러 곳에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대본이 있다 보니까 좀 책을 읽는 것처럼 딱딱한 느낌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해보려고 이번 에피소드도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다양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9년) 네덜란드의 에스헤데에서 태어난 딕 그루너는 1967년에 네덜란드 위트레이트 국립대학에서 물리학 석사를 졸업하고 암스테르담 수학센터에서 연구원을 일하면서 알골 68 컴파일러를 만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딕 그루너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딕 그루너는 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HK 암스테르담 컴파일러 킷이라는 C 컴파일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HK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된 컴파일러 툴체인으로 만들어진 이후 마이크로 커널 아키텍처 위에서 돌아가는 유닉스 라이크 운영체제인 미닉스의 기본 컴파일러로 배포되었고 여러 언어로 작성된 뒤에 하나의 중간 표현으로 변환된 후에 다시 여러 CPU에서 동작하게 되는 구조를 대중화하는 역할을 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딕 그루너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HK 작업을 하면서 학생이었던 에릭 발베르언과 마르턴 바흐와 함께 셋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셋은 일하는 근무 시간이 매우 달랐습니다. 한 명은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좀 자유로운 성격인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타입이었고 딕 그루너는 아무래도 강사 직업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만 이 HK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4년 7월부터 1985년 8월까지 1년여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근무 시간이 다른 3명의 협업할 방법을 그러니까 잘 협업할 방법을 찾고 있던 딕 그루너는 RCS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랩핑한 유닉스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커밋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커밋의 약자인 CM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CVS 공개
이 CMT를 이용해서 3명이 작업을 완료하고 HK 프로젝트도 다른 사람한테 작업이 넘어간 다음에 딕 구르너는 이 CMT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CMT의 쉘 스크립트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컨커런트 버저닝 시스템의 약자인 CVS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한 CVS 프로젝트의 첫 번째 커밋은 1985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정도가 지난 1986년 6월에 유닉스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던 conf.source.unix 유즈넷에 소스 코드를 올립니다. 여기 약간 주석처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즈넷은 유저스 네트워크의 약자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분산형으로 동작하는 토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으로 보면 인터넷 게시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초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초기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즈넷은 1979년 톰 트루스캇과 짐 앨리스가 듀크 대학을 다니던 중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1980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고등 연구 계획국인 아르파, 즉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현재는 이 이름이 아르파가 다르파가 됐죠. 이 아르파에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인터넷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알파넷의 개발이 1966년에 시작됐고, 작동이 시작된 것은 1971년이었습니다. 이 아르파넷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회사들의 참여로 전 세계 네트워크로 확장되면서 인터넷으로 발전한 게 1980년대이고,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는 월드 와이드 웹은 1989년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을 얘기하는 이유는 팀 트루스캇과 짐 앨리스가 유즈넷을 만들던 시기인 1979년, 그리고 1980년에는 인터넷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고 웹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해 전화선을 통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토콜로 유닉스 투 유닉스 카피, 즉 UUC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걸 1979년에 만들었어요. 톰 트루스캇과 짐 앨리스는 이 UUCP를 통해서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즈넷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저 어릴 때도 그랬지만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보통 통신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유즈넷은 분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호스팅하는 주체가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뉴스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피어링하고 다른 서버로 전달하게 되는 형태로 동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고, 뉴스 그룹이라고 부르는 특정 주제의 메시지를 구독해서 받아보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그 뉴스 그룹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메일을 이용한 메일링 리스트가 있었지만 유즈넷은 분산형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뉴스 리더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유즈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유즈넷을 통해서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곤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은 이 유즈넷이 갖는 장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많은 도구, 거의 모든 도구에서 이러한 비슷한 형식의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구글 그룹스라는 서비스가 유즈넷과 거의 가장 비슷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레딧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레딧이나 슬랙, 디스코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비슷한 토론이나 이런 용도로요. 최근에 개발을 시작하신 분은 구글 그룹스조차도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서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글 그룹스를 보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올리거나 토론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그룹스에서도 유즈넷 그룹을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 유즈넷 사용자들이 구글 그룹스를 이용해서도 유즈넷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24년 2월부로 구글 그룹스는 유즈넷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나 슬랙, 디스코드보다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즈넷이나 메일링 리스트는 그 대화의 기록이 인터넷에 남아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웹에 훨씬 어울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시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중시하고 아카이브 가능한 형태의 시스템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유즈넷을 잠시 설명했고요. 다시 돌아오면 1986년 7월 딕 그루너가 유닉스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던 conf.source.unix, 이게 그 뉴스 그룹이죠, 유즈넷에. 여기에 딕 그루너가 소스 코드를 올립니다. conf.source.unix 그룹은 초창기, 그러니까 유즈넷 초창기 그룹인 mode.source를 계승한 그룹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conf.source.unix 그룹에 글을 올리면 mode.source 그룹에도 같이 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딕 그루너가 이때 올린 글을 지금도 구글 그룹스의 mode.source 유즈넷 그룹에서 여전히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7월 4일 딕 그루너가 올린 글의 제목은 CVS on RCS 프론트엔드 파트 1이었습니다. 당연히 파트 2도 있죠. 아까 처음에 만든 CMT 쉘 스크립트가 RCS를 랩핑했다고 했는데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CVS는 그 CVS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VCS가 아니라 그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RCS의 프론트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공개 글에서 딕 그루너는 다음과 같이 CVS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CVS, 컨커런트 버전 시스템으로 RCS의 프론트엔드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RCS 디렉토리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CVS는 RCS, CI, CO, RCS 머지, 알로그 같은 RCS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커밋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쉘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 유즈넷에 올린 그 글의 아래에는 샤르, SHAR, 샤르 형식의 소스 코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샤르,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쉘 아카이브의 앞머리 글자, 그러니까 쉘의 SH, 아카이브의 AR을 따서 SHAR이라는 이름의 그 형식인데 이메일로 소스 코드나 여러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입니다. 아까 유즈넷을 설명하면서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이메일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메일은 존재했었고 유즈넷도 이메일과 비슷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때 이메일이란 것은 7비트의 아스키만 지원했고 파일 첨부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샤르는 제임스 고슬링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고슬링은 자바 언어를 만든 그 제임스 고슬링이 맞고 자바 언어를 9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27에서 28살 정도인 1982년 당시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그냥 샤르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걸 제임스 고슬링이 만들었어? 같은. 저는 뭐 그동안 기술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그 기술에 대한 내용도 관심이 많지만 이걸 누가 만들었고 뭐 왜 만들었는지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좀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샤르라는 명령어는 유닉스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였기 때문에 지금 제 맥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뭐 따로 설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용법을 조금 설명하면 예를 들어 A.sh, 그러니까 뭐 쉘 스크립트로 얘기를 할게요. A.sh와 B.sh라는 두 개의 쉘 스크립트가 있다고 할 때 샤르 띄고 A.sh, B.sh를 이제 파일명 두 개를 샤르에 인자로 던져주고 실행을 하면 그 파일 안에 든 쉘 스크립트 명령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텍스트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 텍스트에는 아카이빙할 파일의 본문,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넘긴 a.sh와 b.sh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메일에 첨부하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본문 앞에 X 같은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에 내용을 첨부하면 뭐 띄어쓰기나 이런 공백들이 깨지잖아요. 그걸 깨지지 않기 위해서 X 같은 문자열로 이스케이프를 쭉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에 첨부해도 안전하게. 그리고 그 생성된 텍스트에는 나중에 이스케이프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 sed로 X 문자를 제거하는 쉘 스크립트 명령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에 첨부된 그 샤르 파일 그 내용을 쭉 복사해서 뭐 예를 들어 파일.샤르 같은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이 샤르 자체가 셀프 익스트랙팅 되는 특성, 그러니까 스스로 다시 원래 파일로 추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sh 파일.샤르 그래서 그냥 샤르 파일을 쉘로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냥 실행시켜 주면 바로 옆에 아까 아카이빙 했던 a.sh와 b.sh가 생성이 됩니다. 파일을 첨부하거나 뭐 파일 압축한 파일을 올리거나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텍스트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파일들을 묶어서 올린 다음에 그걸 받아서 실행을 하면 다시 그 파일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딕 그루너가 올린 글에는 CVS 코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 소스 코드를 모두 복사해서 cvs.share로 저장한 뒤에 s.cvs.share를 실행해주면 make 파일, 뭐 리드미, 설치 스크립트, 맨 페이지 등과 함께 10개의 쉘 스크립트 명령어가 추출이 됩니다. 파일 첨부가 거의 뭐 기본적인 기능이 되고 GitHub 등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기술이지만 4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40년 전에 올린 샤르를 그대로 제가 제 컴퓨터에서 복구해낼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놀라웠습니다. 약간 감동적이기까지 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예시에서 본 것처럼 이 샤르라는 특성 자체가 SH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로 로컬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라온 코드를 그대로 로컬에서 실행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긴 합니다. 보통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으면 바로 공격을 당하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하지도 않고 모두가 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훈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샤르 방식을 쓰는 걸 뭐 당연히 권장할 수는 없고 더 편한 방법이 많기는 하지만 요즘 공유된 소스 코드를 40년 뒤에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 만들어진 텍스트 기반의 방식의 장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딕그루너가 올린 코드의 맨 페이지, 여기서 이제 맨 페이지는 매뉴얼 페이지의 줄임말로 유닉스에서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문서를 얘기하죠. 이 CVS의 맨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VS는 RCS 디렉토리의 독립적인 버전들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CS의 프론트엔드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RCS 명령어를 알 필요도 없고 직접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원본 파일들은 레포지토리라고 불리는 RCS 디렉토리에 저장되며 이 파일들은 오직 CVS 명령어들을 통해서만 다뤄집니다. 일반 사용자는 주로 UV, 업데이트 버전과 CM, 커밋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CV, DF, LS 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명령어들은 유지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사용자는 파일의 개인 사본을 가지며 이를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본은 전적으로 사용자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편한 시간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UV 명령을 사용하면 레포지토리에 있는 업데이트 내용을 자신의 파일에 병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변경한 자신의 수정 내용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경 사항을 다시 레포지토리에 반영하려면 CM 명령을 사용합니다. 동시성 충돌은 실제로는 드물며 거의 항상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레포지토리는 다중 읽기와 단일쓰기 잠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CV, UV, CM, AE, RM, LS, DF, GC, SV, RV 뭐 다 명령어가 이렇게 두 자로 돼 있죠. 이렇게 두 자로 된 10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뭐 CV는 크리에이트 버전으로 개인 버전을 생성하고
작업한 뒤에 UV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면 레파지토리의 변경사항을 개인 버전으로 합쳐주고 CM 커밋을 하면 변경사항을 레파지토리에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다음에 뭐 업데이트 계속 받고 수정한 걸 올리는 거죠. 그리고 A는 add entry라고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는 건데 뭐 느낌에는 지금 기세 스테이징 추가, 그러니까 add 명령어와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rm remove는 파일을 제거 대상으로 표시하는 명령어였습니다. 그리고 ls는 리스트 스테이터스로 사용자의 파일 상태와 버전 등을 보여주고 뭐 기세도 기스테이트가 있죠. df는 diff, 그러니까 버전과 현재 파일의 차이점을 출력해주고 gc는 가비지 컬렉션으로 충돌 후 생기는 찌꺼기 파일을 정리해주는 명령어였습니다. 그리고 sv는 세이브 버전으로 현재 버전의 상태를 기록하는 명령어고 rv는 sv에서 저장된 기록을 복원하는 명령어였습니다. sv와 rv는 확 느낌이 오진 않는데 약간 뭐 기스탯이 같은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처음 딕 그루너가 학생들과 다른 시간대에 협업을 하면서 같은 파일에 대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CVS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CMT였죠. 그래서 CVS는 RCS를 감싸서 실제로는 RCS를 사용하는 거죠. RCS를 사용하는데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VS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름도 컨커런트 버저닝 시스템, 그러니까 동시에 버저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딕 그루너가 1986년 작성한 컨커런트 버전 시스템 A Method for Independent Cooperation,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CVS, 독립적인 협업을 위한 방법이라는 논문을 보면 현실에서 여러 파일을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파일 세트에 대해 함께 작업하는 경우 서로의 작업에 간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어브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ADT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ADT는 파일들의 버전을 포함하는 하나의 레파지토리와 소수의 접근 루틴으로 구성됩니다. 각 참가자는 저장소에 의해 표현되는 파일 세트에 자신의 사본을 가지며 본질적으로 두 가지 접근 루틴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저장소에 다른 사람이 반영한 변경사항을 자신의 사본에 병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본에서 작업한 변경사항을 저장소에 병합하는 것입니다. 이 추상화는 완벽하진 않지만 충돌은 일반적으로 탐지되고 보고됩니다. 요즘은 Git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위 내용을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개발자가 로컬에 자신만의 복사본을 가지고 코드를 변경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변경사항을 올리면 그걸 다시 로컬에 가져와서 합치는 작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작업하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RCS는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사용하는 전제가 있었기에 수정할 때 파일을 잠그고 수정을 하고 나서 커밋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렇게 하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CVS는 최초로 레파지토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레파지토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로컬에 네트워크 사본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나서 레파지토리에 커밋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커밋을 가져오는 현대의 VCS의 개념을 이 CVS에서 처음 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저도 RCS를 써본 건 아니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Git을 쓰면 당연히 레파지토리가 GitHub에 있고 그거를 이제 로컬에서 클론 받아서 사용하죠. 이제 복사본을 가져와서 내 복사본을 수정하는 건데, 요 당시에 컴퓨터라는 거는 개인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다기보다 워크스테이션 같은 큰 좋은 컴퓨터가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회사에 있고 거기에 제가 접속해서 아니면 그냥 거기 가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컴퓨터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냥 로컬에서 쓰는 거죠. 제 개인 컴퓨터를 저도 쓰고 제 친구도 쓰고 뭐 저희 가족도 쓰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금이란 것도 그냥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잠그고 수정하고 올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딕 그루너는 아까 말한 그 논문에서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중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파일 세트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추가적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서 작업 속도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히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프로젝트 흐름을 겨우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겨우 참여하거나 어떤 사람은 중요한 임시 업무에 배정되어 수정 작업을 거의 완료했음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각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의 파일을 레포지토리에 보관함으로써 이러한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각 참가자에게 그들의 사본을 제공하며 사본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 사항을 저장소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이는 낙관적 동시성 제어를 갖춘 일부 분산 파일 시스템과 유사하고 파일 그룹에 대한 동시성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사용이 간편하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동시 작업이 가능한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닉스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쉘 스크립트 집합으로 구현되었습니다. CVS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낙관적 동시성 충돌을 사용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잠금을 사용하던 RCS에 비해 낙관적 동시성 충돌을 도입한 CVS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충돌이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가정하에 파일을 잠그지 않고 복사본을 가져온 후에 파일을 수정하고 레파지토리에 커밋하면서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충돌이 있는데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으로 충돌을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발자가 수동으로 그 충돌을 해결한 뒤에 병합을 해야 합니다. 딕 그루너의 경험에 따르면 낙관적 동시성 충돌은 꽤 드물게만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딕 그루너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2005년까지 엄청 오래 일했죠. 2005년까지 강사로 일하다가 은퇴를 했고 지금은 이후에도 계속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에 대한 책을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가보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최근에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나 모음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딕 그루너가 1986년에 만든 CVS는 계속 말한 대로 RCS를 랩핑한 쉘 스크립트 모음이었고 유즈넷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주 폭넓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C로 다시 작성된 CVS. 일반적으로 CVS를 만든 사람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딕 그루너, 좀 전에 얘기한 딕 그루너도 있지만 브라이언 버를라이너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는 이 브라이언 버를라이너가 쉘 스크립트로 작성된 CVS를 C의 언어로 재작성을 했고 실제로 CVS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1985년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한 브라이언 버를라이너는 나중에 HP, 휴렛 패커드에 인수되는 컴백스 컴퓨터 코퍼레이션이라는 세계 최초의 벡터 프로세서 미니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NFS 서브시스템을 만들고 네트워크 드라이버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가 1988년에 프리즈마 슈퍼컴퓨터스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프리즈마 슈퍼컴퓨터스라는 회사는 스파크, SPARC, 스파크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가장 빠른 스칼라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였습니다. 이건 저도 좀 어려워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범용성에서 장점이 있는 스칼라 프로세싱은 지금은 꽤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벡터 프로세싱이 훨씬 더 주류였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칼라 프로세싱은 당시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었고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약자를 딴 스파크, SPARC, 스파크 아키텍처는 리스크, 그러니까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에 기반한 아키텍처로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1986년에 개발을 하고 상용 리스크 중에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으면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리스크를 업계에 도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스파크가. 여기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라는 거는 뭐 X86, ARM, 뭐 요즘에 말하면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를 말하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나중에 오라클에 인수되고 이 스파크는 오라클 스파크가 됐다가 1917년에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프리즈마 슈퍼컴퓨터스는 당시 인기가 있던 이 스파크 아키텍처에서 가장 빠른 스칼라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회사였고, 뭐 요 내용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프리즈마 슈퍼컴퓨터의 이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브라이언 버를라이언은 이 프리즈마에서 썬 OS를 슈퍼컴퓨터 속도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라서 이제 주석처럼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썬 OS는 그 이름 그대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1982년에 만든 유닉스 운영체제로 썬 OS라는 이름을 쓰다가 5.0부터는 솔라리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솔라리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더 썬 OS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브라이언 버를라이언은 24살이었는데 썬 OS 같은 커널은 수천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서 여러 개발자가 작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소스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는 경우도 꽤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버전 관리 시스템인 SCCS나 RCS는 락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금 기반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에 동시에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브라이언 버를라이언은 딕 그루너가 만든 CVS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를 C로 다시 작성해서 회사에 도입했습니다. 유닉스 커널을 주로 다루던 브라이언 버를라이언은 이 CVS가 처음으로 유저랜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C가 본인의 주 언어이기도 했고, 썬 OS를 작업하면서 수천 개의 디렉토리와 수만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C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때 C를 선택한 건 좋은 결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작성하게 된 CVS는 딕 그루너가 작성한 CVS에 브라이언 버를라이언가 많은 기능을 또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디렉토리 내에서만 동작을 했는데, 새로 작성된 CVS는 유닉스의 소스 코드 배포판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F, DF 같은 명령이 CVS 단일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CVS add, CVS diff, 뭐 지금 봤을 때 훨씬 더 친숙한 형태의 명령어 형태죠. 이러한 명령어로 바뀌었고, 성능도 엄청나게 개선되고, 가상 브랜치나 코드에 태그를 붙이거나 특정 날짜나 태그 기반으로 패치 파일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CVS를 만드는 게 이 브라이언 버를라이너의 본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틈틈이 작성한 CVS를 당시 회사에서 작업하던 썬 OS에서, 그러니까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고 7개월 뒤인 1989년 11월에 1000라인 정도의 1.0을 conf.source.unix 유즈넷의 샤르로 릴리즈합니다. 아까랑 똑같죠. 같은 유즈넷에 똑같이 샤르 방식으로 공유를 한 것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오픈소스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고, 이때는 프리소프트웨어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존 딕그루너의 CVS는 퍼블릭 도메인이었고, 브라이언 버를라이너의 CVS는 GPL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가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의 초기 단계였는데, 이 덕분에 공개와 협업의 정신을 잘 담아낸 문서를 CVS가 가질 수 있었고, 본인의 목적과도 잘 맞아서 GPL을 선택했고, 나중에 리차드 스톨먼이 유즈닉스 컨퍼런스에서 프리소프트웨어에 기여한 공로로 자신을 많이 치하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은 훨씬 나중인 2010년 정도에 나얀 루파렐리아라는 사람이 더 히스토리 오브 버전 컨트롤 이라는 컬럼을 ACM에 올리고 나서 CVS를 만든 브라이언 버를라이너가 자기와 같은 회사, 그러니까 휴렛패커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010년 ACM 정기 간행물에 Early Days of CVS라는 글을 올리는데, 이게 이 나얀 루파렐리아가 브라이언 버를라이너를 만나서 CVS의 초기 시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에 공개한 1.0에서 브라이언 버를라이어는 다음과 같이 CVS를 소개합니다. CVS는 유닉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 모음입니다. RCS 버전 4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9버전 RCS 형식도 파싱할 수 있으나 브랜치 관련 고급 기능은 RCS 브랜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CVS의 충돌 해결 알고리즘과 대부분의 관리 파일 정의는 1986년경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딕 그루너가 만든 원본 쉘 스크립트 패키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브라이언 버를라이어는 다음 해인 1990년 CVS2 Parallelizing Software Development, 그러니까 병렬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이 재작성한 CVS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사항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시 접근 제어와 충돌 해결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둘째, 서드파티에서 공급받은 배포본을 추적하고 해당 소스를 로컬에서 수정한 내역도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셋째, 유연한 모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모든 변경사항을 로깅할 수 있고 이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릴리즈를 심볼릭 태그로 태깅할 수 있고 이 태그로 체크아웃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릴리즈 사이에서도 패치 형식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패치 형식의 파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패치는 입력 파일과 원하는 컨텐츠의 차이를 출력해주는 쉘 명령어입니다. 이 패치라는 프로그램은 펄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레리 월이 1985년에 만든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포식스에 포함되어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등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패치 프로그램은 텍스트 파일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GitHub처럼 온라인에서 그 코드 협업을 할 플랫폼이 없던 이 시절에는 개발자들이 코드의 변경사항을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경사항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CVS 같은 코드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로컬에 받아온 다음에 버그나 새로운 기능을 수정을 하면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이 수정한 변경사항을 추출하고 이 만들어진 패치 파일을 이메일이나 유즈넷을 통해서 공유하면 그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자, 그러니까 커미터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마음에 들면 자신의 코드베이스에 병합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를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사용을 했죠. 어쨌든 다시 CVS2 논문으로 돌아오면 브라이언 버를라이어는 프리즈마에서 1988년 말부터 CVS를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과정을 공유한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에는 프리즈마에서 경험한, 그러니까 프리즈마에서 사용해서 나온 그 성능 결과도 잘 나와 있습니다. 썬OS의 커널 소스는 59개 디렉토리와 1223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썬OS4 286 시스템에서 이를 체크아웃 하는데 16분이 걸렸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 16분이 걸렸는데 이를 체크아웃한 소스 코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데는 1.5분만 소요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네, 16분도 놀랍지만 업데이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깃클론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깃허브의 레파지토리에 새로운 커밋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오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보면 깜짝 놀랄 1분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엄청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때가 19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도 아니고 90년이란 거를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논문에는 CVS로 관리하는 1005개의 디렉토리 그리고 17,243개의 파일의 소스트리가 128메가였는데 이걸 업데이트하는데 28분이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원의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128메가를 처리하는데 28분이나 걸리는, 28분이면 간단한 거 먹으면 이제 밥도 먹고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시대였던 거죠. 브라이언 버를라이어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이 성능에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C로 재작성해서 엄청 성능이 빨라진 게 지금 이 속도기 때문에 그 이전에 RCS나
딥그루너가 만든 CVS를 쓸 때는 이 정도의 많은 파일을 다룰 때 얼마나 느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버룰라이언은 썬OS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고객사에서 썬OS를 설치하고 업데이트 해주러 간 거죠. 새 버전으로. 2만 줄이 넘는 변경사항을 CVS 덕택에 일주일 이내에 병합해서 CVS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버룰라이언은 CVS를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않게 개발해서 설계의 단순성을 유지했고 스스로도 지금 알고 있는 단점으로는 누가 현재 코드를 체크아웃해서 자신과 같은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고 레파지토리의 보안 문제가 걱정이 되고 이때 프리즈마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썬OS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는 되었지만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식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닉스의 빌드 시스템 중 일부인 오토컴프를 사용해서 다양한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으로 포팅 작업을 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 도스, 윈도우즈, OS2, VMS 등 주요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CVS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CVS를 C로 재작성한 브라이언 버룰라이언은 프리즈마 이후에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여러 회사를 창업하고 컨설팅 업무도 하다가 2009년에는 HP에서 디스팅귀시 테크놀로지스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시만텍이나 브로드컴에서 디스팅귀시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오스2와 OIDC 작업을 하면서 오픈아이디 재단의 이사회로도 참여를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얼마 전이죠. 2022년까지는 스플렁크의 리드 아키텍트로 일하다가 40년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력을 마치고 은퇴를 하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발전한 CVS.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이언 버룰라이너가 만든 CVS는 공개 후 꽤 인기를 끌게 되고 브라이언 버룰라이너가 계속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여러 개발자로부터 CVS 기여를 받으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뤄진 인터뷰를 보면 브라이언 버룰라이너는 프리즈마에서 CVS를 제작성할 때 같이 일했던 제프 폴크,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죠. 이 제프 폴크와 했던 CVS 작업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자신의 비즈니스 감각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00년대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여러 사업도 해봐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데 그때는 자신의 비즈니스 감각이 없었던 거를 안타까워합니다. 1993년 제프 폴크와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CVS의 완전한 분산 버전의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그 설계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실상 CVS를 기처럼 바꾸는 설계였거든요. 그게 바로 1993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에 대해 각각 4개월간의 풀타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우리는 둘 다 당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결국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프와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었다면 CVS는 경쟁자들보다 10년은 앞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CVS를 중심으로 회사를 설립했을 것입니다. 제프와 저는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우리가 설계한 분산형 CVS를 구현하고 그것을 상용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1993년 당시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 제프 폴크는 초기 CVS에, 그러니까 프리즈마에서 브라이언 버룰라이너가 만들 때 동료였어요. 그래서 초기 CVS의 모듈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벤더 브랜치 기능, 체크인 스크립트 개발에도 도움을 준 사람이고 CVS를 공개하고 나서 1.2 버전에서는 대부분의 코드를 재작성하면서 CVS 개발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브라이언 버룰라이언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의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즘 오픈소스 취미로 하듯이 사이드로 CVS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VS는 이때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67년생인 짐 킹던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벌린 대학교를 1988년에 졸업하고 프리소프트웨어 재단과 몇 개의 회사에서 유닉스 시스템을 관리하다가 1993년부터는 시그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그너스 솔루션은 1989년에 창립된 프리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업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GNU 소프트웨어 제품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윈도우즈에 WSL이라는 그 리눅스 쉘이 있어서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같은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시그윈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 시그윈이 이 시그너스 솔루션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짐 킹던은 이 시그너스에서 지원팀에서 일하면서 주로 버그를 수정하거나 보통 GBD라고 부르는 GNU 디버거의 주요 책임자로 또 일을 했습니다. 이 시그너스 솔루션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짐 킹던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미국으로 보면 서부에 있고 완전 서부죠. 버지니아는 완전 동부에 있죠. 그래서 완전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짐 킹던은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시그너스 솔루션은 회사 내에서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CVS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CVS는 회사 내 로컬 컴퓨터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지니아, 그러니까 멀리 있던 짐 킹던은 그러니까 사무실 밖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CVS에 접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그런지 이런 조건하에서 채용이 된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엔지니어를 채용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우리 저장소에 접근이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본사는 여기 있는데 원격이 얼마나 허용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사무실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지도 않고 뭐 접속할 방법도 없는데 거기서 일은 계속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시그너스 솔루션이 프리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프리소프트웨어를 지지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유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짐 킹던은 그렇다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짐 킹던은 CVS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CVS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로 실리콘밸리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그너스 솔루션의 CVS 레파지토리에서 로컬로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작업을 한 후에 다시 회사 레파지토리를 커밋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시그너스 솔루션은 해커 문화에 뿌리를 둔 회사였기 때문에 짐 킹던의 이러한 수정에는 뭐 회사 내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그너스 솔루션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타이만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필요한 코드를 바꿀 것이다. 라는 말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협업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지만 당시에 이러한 시도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CVS를 포함해서 그 이전의 VCS들은 모두 로컬 접속만 허용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로컬 모드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파일 시스템으로 직접 접근해야 했고 기본적으로는 제 로컬 디스크지만 내 로컬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NFS 형태로 네트워크로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이제 원격의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스크가 내 파일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뭐 원리는 뭐 복잡하지만 실제로 내 컴퓨터에서 볼 때는 다 그냥 내 디스크에 마운트가 된 상태여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 그리고 그냥 이게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공유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에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이제 회사의 그 컴퓨터에 NFS로 연결을 하게 되니까 그냥 로컬 모드만 다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시대를 보면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보급되고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93년은 웹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짐 킹던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CVS를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분리를 하고
TCP/IP로 통신을 하는데 거기에 CVS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여기에 커버로스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CVS 서버를 띄워두면 개발자들이 CVS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근하고 체크아웃한 다음에 수정하고 커밋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고, 지금을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협업 방법이죠. 네, 이 방법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 기능을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라고도 부르고 네트워크 투명성 CVS라고도 하기도 하고 리모트 CVS라고도 하는데, 요 방송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능을 만들었지만 짐 킹던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시그너스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뭐 공개 이런 거에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짐 킹던은. 근데 짐 킹던의 대학교 시절 룸메이트인 짐 블랜디라는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짐 블랜디는 당시 자신의 친구인 칼 포겔과 이맥스 관련한 작업을 협업하고 있었는데, 칼 포겔은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고 짐 블랜디는 인디애나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뭐 미국인은 아니니까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멀리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은 그냥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수정 사항을 패치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이나 FTP로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대학 친구인 짐 킹던이 CVS에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짐 블랜디는 짐 킹던에게 연락을 해서 복사본을 하나 얻을 수 있냐라고 문의를 하게 되고, 짐 킹던은 복사본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나는 지원 업무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 나한테 다시 질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면 내가 이 복사본을 주겠다라고 해서 짐 블랜디가 그거에 오케이를 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 추가된 CVS 복사본을 타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은 이 클라이언트 서버 CVS를 사용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협업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완전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혁신을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자료가 아주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그 CVS 브라이언 버룰라이너가 공개한 CVS가 GPL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이 짐 킹던으로부터 받은 복사본도 GPL이었고, 이 라이센스에 따라서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은 이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 추가된 CVS 포크죠. 그러니까 기존 CVS를 포크한 거니까 포크를 정리하고 문서화한 다음에 사이클릭 CVS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합니다. 뭐 라이센스 상으로는 가능하죠. GPL이니까 가능한데 도의상 실제로 이걸 만든 건 짐 킹던이잖아요. 근데 짐 킹던이 이거를 얼마나 허용했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는 좀 궁금했는데 찾을 수 없었는데, 아까의 그 태도, 자기는 뭐 CVS로 지원 업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나 둘이 예전 친구 사이였던 거를 보면, 그러니까 룸메 안 친했을 수도 있죠, 룸메여도. 하지만 그래도 룸메로도 같이 지냈던 사이인 걸 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이 사이클릭 CVS를 포크본을 공개하게 된 것으로 그냥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사이클릭 CVS는 그게 사실 너무 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사이클릭 CVS에 대한 뭐 강연 요청이나 뭐 도움 요청 같은 게 둘한테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다가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은 사이클릭 CVS를 상업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995년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까 브라이언 버룰라이너가 약간 안타까워했던 것과 달리 이 둘은 약간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계속 받다가 인기가 커지는 걸 보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둘은 이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에서 CVS 클라이언트를 뭐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운영체제인 OS2에 포팅하고, 그러니까 다른 OS에도 동작하게 만든 거죠. 고객들이 요청하는 CVS의 커스텀 기능 개발도 했습니다. 이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는 CVS의 당시 인기덕인지 다행히도 망하지 않고 둘의 월급도 받을 수 있으면서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고 나중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큰 회사하고도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짐 킹던이 CVS에 기능을 추가한 1993년 정도부터 브라이언 버를라이언은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본업이 바빠졌는지 뭐 다른 일이 있었는지 CVS 개발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게 되고 1994년 10월 1.4 릴리즈를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버를라이언은 CVS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손을 뗐기 때문에 CVS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유지보수, 특별한 기능 추가가 없는 유지보수 모드로 운영이 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래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식 CVS 쪽에서는 사이클릭 CVS 포크를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이 사이클릭 CVS가 생태계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되자 짐 블랜디는 이 공식 메인테이너들을 설득해서 공식 그 CVS에 이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을 넣도록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 7월에 CVS 1.5에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 공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포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포크가 더 인기를 끌게 되고 이 기능이 이제 메인에 들어와서 이제 포크는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당시 상황을 짐 블랜디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1년 이내에 오픈소스 세계 전체가 이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에서 필요한 협업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모든 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물리적 위치도 전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픈소스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몇 년 만에 CVS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아까 짐 킹던이 시그너스 솔루션에 들어간 게 1993년이고 뭐 들어가서 CVS의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으면 뭐 빨라도 93년에 만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보면 1994년 정도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고 그게 1994년에 짐 블랜디와 칼 포겔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이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은 1995년에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 건데 그 다음해인 1996년 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이클릭 소프트를 운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은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를 다음해인 1996년에 이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은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를 이 모든 것의 시작인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을 최초로 만들었던 짐 킹던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실제로 사이클릭 CVS를 공개하고 회사를 만든 거는 짐 블랜디와 칼 포겔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했던 건 다 짐 킹던의 덕이긴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폭리를 취해서 팔았는지 뭐 도의적으로 넘겼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뭐 자료에 뭐 얼마에 팔았다 이런 뉴스 같은 건 없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회사를 짐 킹던에게 넘기고 뭐 아니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신이 만든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둘이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고 뭐 나쁘게 말하면 배가 아팠어서 뭐 다시 내놔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러면 네가 이걸 그냥 네가 더 잘하니까 이거 해라 라고 하고 넘겨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짐 킹던에게 넘겨서 짐 킹던은 시그니스 솔루션을 퇴사하고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의 CEO가 되어서 CVS 개발을 주도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VS 프로젝트는 브라이언 버를라이너에서 짐 킹던이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짐 킹던이 이제 메인 커미터가 된 거죠. 짐 킹던이 1996년에 뭐 1.8, 1.9 버전 이런을 계속 릴리즈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FTP 등으로도 CVS를 제공했지만 뭐 마찬가지로 CD-ROM으로도 그 CVS를 판매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짐 킹던이 돌아오면서 CVS 프로젝트 자체의 관리, 프리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도 관리하면서 상업적 지원까지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메인테이너가 지원 사업까지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의 홈페이지를 보면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가 CVS 기술 지원,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CVS 포팅, 맞춤형 기능 개발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사이클릭의 가격 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이나 디스크로 CVS 패키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혜택이죠. 전화나 이메일로 사용 방법에 대한 응답을 해주면서 버그에 대한 답변은 영업일 5일 이내로 보장을 하고, 만약 버그가 재현 가능한 버그라면 10일 이내에 고쳐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지원의 가격은 연간 $6,000, 한화로 하면 한 800만 원, 1년에 800만 원 정도인데, 시대가 너무 옛날이라서 정확한 느낌은 오는데 그래도 꽤 가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000는 CVS의 그 사용자가 20명까지 허용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프리 소프트웨어의 기술 지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20명 제한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사스 쓰는 것처럼 CVS 사용자가 20명이 넘으면 커트했다기보다, 계약한 회사가 CVS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20명이 넘으면 그만큼 지원 요청이 많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지원 요청이 훨씬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20명 정도 규모에서는 $6,000 정도고, 만약에 당연히 많아지면 비용은 늘어난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고, 그래서 사용자가 20명이 넘으면 문제 해결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사이클릭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릭 소프트웨어가 CVS를 만들고 기술 지원을 하면서도 당연히 그 CVS 자체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CVS의 홍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1997년에 그 자료를 보면 컴프.소프트웨어.컴프 MGMT 뉴스그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RCS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CVS와 SCCS가 공동으로 2위로 22%의 사용자가 CVS를 언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그렇듯이 CVS도 프리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추적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CVS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에서 1997년에 정리한 어디서 CVS를 사용하 하는 이런 간단한 페이지가 있는데, 필립스 방송 시스템, 시그너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 프리 소프트웨어로는 아파치 그룹, PHP, 김프, 오픈BSD, 프리BSD, 넷BSD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에서 훨씬 더 널리 CVS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짐 킹던은 시그니스 솔루션스 그 전에 다니던 회사도 프리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라는 회사였지만,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에서 CEO로 일하면서 프리 소프트웨어인 CVS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 소프트웨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6년 12월에 프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프리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로 성공한 기업에 관해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것을 잠재적인 사업가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창출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포팅이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맞춤형 작업, 지원 계약, 교육, 컨설팅, 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서 및 내부 코드 정리는 특별히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간접비로 취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모델이 성공했지만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판매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부 개발자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에 초점을 맞춘 메일링 리스트와 기여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에게 체크인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널리 배포하면 소프트웨어를 홍보하고 사람들이 구매 전 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은, 첫째, 재배포자가 지원 계약을 판매하도록 하고 어려운 문제를 돈을 위해 전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재배포자가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프리 소프트웨어는 해커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소프트웨어 사업은 많은 프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용자와 기여자의 커뮤니티를 어떤 식으로도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짐 킹던은 프리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벌고 있었죠. 사이클릭 소프트웨어를 넘겨받아서.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프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짐 킹던은 1998년에 1.10을 릴리즈하고 계속 관리를 했지만 1999년에 레드햇에 채용되면서 사이클릭 소프트웨어가 CVS 상업적 지원을 이제 중단하고 CVS 지원은 커뮤니티가 담당하게 될 거라고 발표됩니다. 이 짐 킹던은 예전에 유즈넷은 엄청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 활동은 많이 하지 않는지 거의 이 기록이 마지막이고 다른 자료나 홈페이지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계속 이름이 언급됐던 짐 블랜디와 칼 포겔도 이 VCS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후에 에피소드들에서 또 주요하게 등장할 사람들이라서 여기서는 뭐 자세히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 블랜디와 칼 포겔, 이 CVS, 사이클릭 CVS를 공개한. 짐 킹던이 CVS에서 물러나자 이 공백을 뭐 레리 존스, 신바이엇의 데렉 프라이스 같은 개발자들이 나와서 메꾸게 되고 뭐 CVS는 이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CVS의 버전을 찍으면 거기에 카피라이트가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 어느 순간 관리 주체가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넘어간 FSF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VS는 GPL 라이센스를 따랐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도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의 FTP도 같이 이용했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프리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호스팅하는 사바나를 CVS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용합니다. 그 전에는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의 홈페이지가 약간 CVS의 공식 홈이거나 아니면 CVS home.org라는 이것도 사이클릭 소프트웨어에서 운영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좀 전에 얘기한 사바나라는 거는 GNU의 그 사바나인데 프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위한 호스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CVS는 이렇게 관리가 되다가 2008년에 1.11.23을 마지막 릴리즈로 더 이상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CVS는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이 자리 잡아갔기 때문에 CVS의 서버 클라이언트 기능이 엄청 편리하고 강력했고 버전 관리 시스템에 거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연스럽게 분산된 기여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분산된 기여자들이 협업하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특히 이 CVS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칼 포겔은 1999년 모시 바라는 개발자와 함께 오픈소스 디벨롭먼트 with CVS라는 책을 써서 오픈소스 개발에 CV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어드밴스드 컴퓨팅 시스템 협회인 유즈넥스의 소프트웨어 툴스 유저 그룹, 그러니까 STUG가 매년 수여하는 STUG 어워드에서 2003년 CVS를 선정하고 STUG 어워드를 CVS 개발자인 딕 그루너, 브라이언 버를라이너, 제프 폴크, 짐 킹던 이 4명에게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CVS가 없었다면 여러 사람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동일한 코드에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CVS와 같은 원격 협업 도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제공되는 대부분의 대규모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당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고 광범위한 프로젝트에는 협업 방식이 종종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CVS를 살펴봤는데 저도 CVS를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발전,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의 발전하고도 당연히 맞물려 있겠지만 이때 CVS가 정립한 레파지토리 개념이나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VCS 버전 관리 시스템의 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느껴질도록 주요한 개념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느껴져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거의 이 CVS를 시작으로 VCS 역사에서 2세대 VCS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프로젝트와 상용 제품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VCS의 홍수처럼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후 에피소드들에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